들어가 있어. 그래서 지난 시간에 질문을 했던 친구들이 있는데 일단 교과서에 제시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헷갈리지 않도록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강령 그리고 독립동맹의 강령 이 두 개의 남녀차별, 그러니까 남녀평등과 관련한 이제 조항이 들어있다. 이렇게 좀 수정해서 정리를 해두기 바랍니다. 교과서 본문에는 임시정부 강령에 남녀평등과 관련된 내용은 언급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 교과서 사료에는 언급을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조금 봐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이어서 이제 오늘부터는 대한민국의 역사, 현대사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214페이지 일단 대한민국의 역사를 배우는 과정에서 그래도 여러분들 알아둬야 될 세계사적인 부분들, 배경들 좀 정리를 해볼게요. 여기서 핵심은 결국 냉전이야. 자, 어떤 상황을 냉전이라고 부르니? 소련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 체제랑 서방권 중심의 그 민주주의 체제의 대립이긴 한데 문제는 대놓고 싸우는 게 아니라 분위기가 굉장히 험악했다라는 거지. 언제든지 2차 세계대전과 같은 열전이 나타날 수 있는 상황. 근데 그렇게 무기를 가지고서 싸우는 열전이 등장하지는 않지만 양 진영 간의 대립 관계가 굉장히 극심해서 너무나도 불안한 그런 이제 상태를 냉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왜 그런 경우도 있잖아. 엄마 아빠가 싸웠어. 집에 분위기가 어때? 험악해요. 험악하지? 네. 그러니까 뭔가 대놓고 뭔가 물건들이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는 않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엄마 아빠의 싸움 때문에 되게 불안한 그런 이제 집안 분위기가 항상 느껴지고 등골이 오싹하고 싸늘하고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엄마한테 혼나거나 아빠한테 혼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있잖아. 그게 엄마 아빠와의 싸움에서도 냉전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지. 마찬가지야. 세계 질서 안에서도 이 냉전 체제가 등장을 하고 있는데 그 시기가 우리의 정부가 수립되는 시기하고 맞물려 있다라는 거고 결국에 이 냉전 때문에 발생하는 사건이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6.25 전쟁인 거지. 냉전이 실제로 열전으로 터져버린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6.25 전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2차 세계대전 직후 냉전이 수립되는 과정을 좀 간략하게 살펴보자면 사실 1차 세계대전 끝나고 국제평화를 위해서 국제연맹이라는 기구가 만들어진 적이 있어. 근데 문제는 국제연맹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2차 세계대전이 터졌지. 그러니까 국제연맹이라는 국제기구가 세계평화 유지라는 원래의 목적을 잘 지키지 못했다라는 거. 그 배경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국제연맹은 군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구가 없었어. 그래서 평화 유지를 위한 무력을 사용할 수는 없었던 기구였기 때문에 결국에 국제연맹의 어떤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무시하는 국가가 등장하면 걔네들을 제재할 방법이 없었던 거지. 이로 인하여 이탈리아, 그 다음에 독일과 같은 공간에서 파시즘이라든가 나치즘이 등장을 하게 되고 일본의 군국주의까지 등장을 하게 되면서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돼. 자, 이 2차 세계대전 중에 결국 미국하고 영국의 대표가 모여가지고 야 우리가 이런 세계대전을 2번이나 겪고 있는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국제평화를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노력하자라는 함대 위에서 대서양 한가운데 배에서 미국과 그 다음에 영국의 대표가 이제 서명을 한 대서양 헌장이라는 게 발표가 됩니다. 이게 계기가 돼서 유엔이 결국에는 45년경에 이제 창설이 되는 거야. 자, 샌프란시스코 회의에서 국제연합 헌장이 채택이 되면서 출범 당시 51개국이 참가하는 이제 대규모 국제기구인 유엔이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거. 이거는 여러분들 알아두면은 뉴스 이해하기도 편할 것 같아. 유엔의 구조. 일단 총회가 있고 안전보장이사회가 있어. 근데 총회보다도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이 더 위에 있다라는 거. 그러면 안전보장이사회는 누가 참여할 수 있을까? 5개의 상임 국가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 국가가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중국이야. 얘네 5개가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서 결정하는 내용이 유엔 최고의 결의 사항이야. 이때 5개 국가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가 있어.
무슨 말이냐면 총회에서 결정된 내용이지만 우린 거기에 거부할래. 한 국가라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통과가 되지 않는 거야. 자, 이런 거부권 행사의 권한이 주어지게 된 배경은 결국에는 하나의 국가의 독주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거부권 행사를 할 수 있는 5개의 상임이사국이 존재한다라는 거. 더불어서 이전에 국제연맹이 가지고 있었던 제재 조치 불가 이 부분을 이제 고쳐가지고 국제연합군 또는 유엔군 또는 평화유지군이라는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 유엔의 부대를 또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국제연맹보다는 국제연합이 훨씬 세계 평화, 그 다음 국제 평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도 같이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유엔을 만들어서 국제 평화, 그래서 3차 세계대전은 절대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러한 이제 암묵적인 약속들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아까도 이제 여러분들이 대답을 했지만 미국 중심의 자유주의 진영과 그 다음 소련 중심의 공산주의 진영 간의 은근한 대립 이게 또 이제 국제정세의 한 축이 마련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밑에 선생님이 자유주의 세력과 공산주의 세력 그냥 이렇게 공 한 글자로 줄여버렸어. 자유주의 세력은 미국 중심이야.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 트루먼이 실제로 자유주의 국가들이 2차 세계대전 직후에 경제 문제가 좀 심각하다. 우리가 경제 원조 해줄게 라면서 마셜 계획, 마셜 플랜이라는 것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방권 국가들을 중심으로 미국의 경제 원조를 받아가지고 경제 회복에 앞장서는 차원에서 이제 자기들끼리의 연합을 다져가고 있는 모습. 이러한 경제적인 공동체를 중심으로 해서 군사 공동체까지 만들어지게 돼. 이게 북대서양 조약기구 바로 나토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공산주의 진영에서도 여러 공산주의 국가들의 정보를 소련이 이제 수집하는 정보국을 만들게 돼. 그게 코민테른이라는 거고, 코민포름이라는 거고, 이 코민포름 창설과 함께 마샬 계획에 대항하기 위해서 소련이 이제 공산주의 국가들한테 경제 원조를 해주는 기구를 창설해. 그게 코메콘이라는 거야. 그리고 북대서양 조약기구에 맞서서 또 군사기구를 만들 필요가 있겠지. 그게 이제 바르샤바 조약기구라고 WTO. 이건 지금의 그 세계무역기구 WTO하고 다른 거야. 바르샤바 조약기구인 군사기구를 만들었다. 굳이 쓸 필요 없지? 여러분 교과서 도표 그대로 선생님 실어놨으니까 코메콘이 어느 진영인지 마셜 플랜이 어느 진영인지 그것만 기억하면 돼. 그 다음 나토가 어느 쪽 진영인지 WTO가 어느 쪽 진영인지만 구분할 정도로 그 정도로만 숙지를 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두 개의 진영이 이제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게 첫 번째로 표출이 된 사건이 사실은 베를린 공세라는 사건이야. 독일이 2차 세계대전 패전국이잖아. 네. 그래서 이 패전국을 어떻게 할까 전후처리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이 독일의 땅덩어리를 4등분을 했어. 이 4등분 할 때 베를린도 4등분을 해. 그래서 여러분 지도를 보면 여기 지금 초록색은 영국이 이제 점령한 공간, 그 다음 여기는 프랑스, 파란색은 프랑스가 점령한 공간, 노란색은 미국이 점령한 공간, 여기는 소련이 점령한 공간인데 소련이 점령한 공간 안에 독일의 수도인 베를린이 들어있어. 근데 이 베를린도 4개국이 뭐 한 거야? 나눠 가져요. 나눠 가진 거야. 여기를 합대하면 이렇게 돼. 그러니까 되게 이상한 형태로 지금 독일이 분할 점령된 상태야. 자, 이런 상태에서 미국, 영국, 프랑스는 자유주의 진영이지. 얘네가 원래 독일이 사용하는 마르크라는 화폐를 사실 너무 많이 소련이 찍어내가지고 그 화폐 발행권을 소련이 갖고 있었거든. 마르크를 너무 많이 찍어내니까 지폐의 가치가 떨어져요. 그럼 뭐가 문제가 될까?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 생겨. 물가가 상승하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자유주의 진영 애들끼리 우리가 점령한 지역은 소련이 찍어내는 마르크 안 쓸래 라고 통화 개혁을 한 거야.
근데 소련 입장에서는 화폐 발행권이라는 경제 주도권을 가지고서 자기가 어떻게든 이 독일 지역 전체를 좀 해보려고 했는데 불가능한 상황이 돼버린 거잖아. 이렇게 되니까 소련이 열받아가지고 베를린에서도 세 개의 국가가 다스리고 있는 요 서쪽 지역 서베를린을 봉쇄시켜버렸어. 자유주의 진영 애들이 서베를린에 육로를 통해서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버린 거야. 그러니까 방법은 하늘길을 통하는 방법. 그래서 영국, 프랑스, 미국이 점령하고 있는 지역에서 베를린에서도 서베를린, 프랑스, 미국, 영국이 점령한 그 서베를린 지역으로 비행기를 통해서 물자를 공급하는 일이 벌어지게 돼. 이거를 베를린 봉쇄 사건이라고 부르는데 실제로 소련하고 그다음 자유주의 진영하고 이때 한번 전쟁이 일어날 뻔했던 거야. 문제는 뭐냐면 서베를린 안에 미국, 영국, 프랑스의 군사들이 꽤 많이 주둔하고 있었고 얘네들이 육로를 통해서 빠져나오지 못해. 그러니까 비행기를 통해서 물자를 공급받는데 문제는 그 물자만 공급하는 게 아니라 까딱 잘못하면 자유주의 진영 애들 군사를 더 파견할 수 있지. 네. 이렇게 되면 소련 입장에서 또 불리해질 수 있으니까 결국 1년 만에 봉쇄를 풀어버렸어. 사실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진짜 전쟁이 한번 일어날 뻔한 상황이 이 베를린 봉쇄 때였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고 베를린 봉쇄라는 사건이 결국 우리 교과서에서 이렇게 언급되는 이유는 자유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의 냉전의 대립이 어떻게 되고 있다. 점점 심화되고 그렇지 있다. 격해지고 있다. 심해지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사건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진짜 이렇게 비행기를 띄워가지고 물자를 보냈대. 이때 제일 많이 보내줬던 게 연료라고 해. 연료가 없으면 또 생활에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결국 1년 만에 봉쇄를 해제하고 봉쇄 해제하자마자 서독 그리고 동독 이렇게 분할이 되는 거야. 그래서 독일이 이제 나뉘어지는 상황이 이어지게 된다. 이렇게 되니까 동베를린 쪽 사람들이 공산주의 쪽에서 살면은 너무나도 큰 피해를 입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서베를린 지역으로 이동하는 거야. 같은 베를린이지만 그 프랑스, 영국, 미국이 점령하는 서베를린으로 넘어가면 자기가 서독의 국민이 되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서베를린 쪽으로 이동을 하니까 소련에서 이 이동을 막겠다고 베를린에 뭘 설치한 거야? 장벽. 그렇지, 이게 베를린 장벽이야. 제주도에도 베를린 장벽 볼 수 있어. 독일 정부에서는 사상평화공원에 기증했어. 장벽 일부를. 그래서 사상평화공원 가면은 베를린 장벽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냉전 체제를 보여주는 두 번째 사례는 중국. 중국은 국민당 정부와 공산당 정부가 이제 일본의 항복 이후에 두 번째로 내전을 겪게 됩니다. 처음엔 국민당 정부가 이겼어. 미국의 지원을 받아서. 문제는 공산당 정부가 쫄리지 않고 계속 농촌을 중심으로 토지 개혁을 해나가. 그러니까 농민을 비롯한 민중들이 다 공산당 편을 들게 되는 거고 결국엔 내전에서 공산당이 승리를 하게 된다. 결국에 진 국민당 정부는 어디로 쫓겨난다? 대만. 그렇지. 타이완으로 쫓겨나게 된다. 이게 이제 국공 내전의 결과. 그래서 중국은 하나의 중국을 표방한다고 하지. 그러니까 타이완을 인정하지 않아 국제사회에서도 실제로. 원래 유엔의 상임이사국에 들어갔던 중국은 국민당 정부였거든. 근데 결국에 나중에 뭘로 바뀌어? 공산당 정부로 바뀌어. 그래서 중국에서는 하나의 중국을 표방하면서 이 대만 정부, 타이완 정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트와이스 쯔위가 대만 관련한 이제 SNS 게시글을 올렸다가 난리가 한 번 난 적 있지. 네. 중국 네티즌들은 그런 걸 두고 보지 못하는 거야. 국가 교육과정 체제 안에서 그런 것들 용납하지 않게끔 지금 강하게 가르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타이완 정부가 정식 정부가 아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될 것 같아. 우리는 또 원래 옛날부터 타이완 정부하고 제일 먼저 국교를 수립했기 때문에 그래서 양쪽하고 다 걸쳐 있기는 하지.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양쪽의 줄다리기를 좀 잘해야 되는 입장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일본. 패전국이야. 그래서 전쟁 직후에 연합국 최고사령부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이때 이제 헌법도 연합국에 의해서 싹이 고쳐지게 돼. 헌법의 내용이 뭐냐 하면 첫 번째, 교전권을 가질 수 없다야. 먼저 공격할 수 없어. 두 번째, 그래서 정식적인 육해 공군의 부대를
소유할 수 없다. 근데 이제 최근에 그것을 없애겠다. 고치려고 하는 거고 오늘 아침 뉴스에도 나왔어. 연장이 됐습니다. 자민당 정부의 이제 임기가 연장이 돼가지고 앞으로도 자위대를 중심으로 해서 평화헌법을 깨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계속 나타날 것 같은데 어쨌든 전후 직후에 일본은 평화헌법을 제정함으로써 전쟁에 대한 포기 요거를 이제 강조하고 있는 헌법이 유지되고 있었다. 그리고 30년대 거의 뭐 20년대부터기는 한데 그 전쟁 준비하는 과정에서 일본 왕을 신격화시켜 거기에 이제 젖어든 사람들이 계속 지금까지 살아있기도 하지만 물론 이 일왕의 신격화를 또 미군에 의해서 금지를 시키는 그런 조치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더불어서 전범재판을 하기 위해 국동국제군사재판이라는 게 열리게 되는데 전쟁 책임자 처벌은 굉장히 소극적이었어. 그래서 여러분 교과서 하단에 보면 읽기 자료 나와 있지만 독일의 전범 재판인 뉘른베르크 국제 군사 재판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사형이 집행이 되기도 해. 그리고 더불어서 같은 문제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독일 내의 입법 조치까지 행사를 합니다. 근데 일본은 달랐어. 일본에 대해서는 실제로 28명이 기소가 되고 7명이 사형 선고를 받지만 거의 대부분 살아남게 되고 일본 왕을 기소를 했다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기소를 취소해. 이유는 요거 때문에 일왕의 신격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일본 왕이 신이야 인간이 아니라 그 사람을 재판에 회부를 시킨다 이렇게 되면 민중의 반발이 심해질 거고 그렇게 되면 지금 연합군이 주둔하고 있는데 연합군의 숫자를 늘려야 되는 부담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1왕에 대한 기소를 취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과서에 1왕이 전범으로 기소되지 않은 까닭을 알아보자 라고 적혀 있는데 실제로 이제 일본 사람들의 반발로 인한 연합군 주둔 부담이 늘어날 것을 우려하여 결국에는 기소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일본 법을 만드는 입법 조치조차 없었다. 그러니까 지금 와서 뻔뻔하게 자기들이 피해자라고 주장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독일하고 일본이 역사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이 다를 수밖에 없는 배경 표로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이건 뭐냐 하면 연도를 좀 볼게. 1951년이지. 자, 우리나라에서는 51년에 무슨 사건이 벌어지고 있었을까? 6.25 전쟁. 6.25 전쟁 중. 우리 6.25 전쟁 중에 미국 입장에서는 혹시라도 전쟁이 잘못되면 한반도가 소련하고 북한이라는 공산주의 세력한테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자유주의 진영의 근거지를 아시아 지역에서 확보하려고 패전국이었던 일본하고 2차 세계대전의 종전에 대한 강화조약을 51년도에 새롭게 체결을 합니다. 그게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야. 강화조약이라는 건 전쟁을 마무리 짓는 조약. 2차 세계대전 언제 끝났어? 1945년. 45년에 끝났잖아. 그러면 그때 사실은 이 강화조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일본하고 미국이 1대1로 강화조약을 체결해놓지 않은 상태였어. 그러다가 6.25가 터지니까 미국 입장에서 동아시아 지역의 공산주의 세력들이 더 많은 땅을 가지고 가면 안 되는데 일본이라도 완벽하게 자유주의 진영으로 만들어 놓자, 내 편으로 만들어 놓자 해서 강화조약을 전쟁 끝난 지 6년 만에 체결을 하게 돼. 자, 이 과정에서 일본이 그러니까 연합국이 주둔해서 연합국 체제 아래 놓였었는데 주권을 일본 사람들한테 돌려준 거야. 이제 너네끼리 알아서 국가를 만들어서 운영해라. 이때 주권을 회복시켜 주면서 미국이 일본의 경제 부흥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6.25 전쟁에 필요한 군수 물자들 다 일본에서 만들어서 공급하게 하는 거지. 그래서 결국에 6.25 전쟁 때문에 일본이 패전국이었는데 경제 회복을 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라는 거고 그러면서 미국이 일본과 함께 동아시아 지역에서 결국에 자신들의 입지를 더욱 다져가는 그러한 이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는 모습들이 나타난다라는 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어쨌든 일본의 패전을 인정시키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정리하는 조약이야. 전쟁에 대한 마무리를 하는 조약인데 우리나라가 여기에 참여를 하지 못했다라는 거. 우리가 미국과 함께 여기에 참여를 했어야 돼. 그리고 애초에 우리도 이 조약 체결에 참여할 수 있게끔 발판이 마련이 되었는데 이 조약 체결 직전에 일본하고 미국에서 우리나라를 전승국의 입장에서 빼버리자라는 비밀 협약을 체결하게 되면서 우리가 이 조약 체결에 참여를 하지 못하게 됐다라는 게 실제로 이제 2000년대에 아사히 신문을 통해서 밝혀지게 돼. 미국 국무부 비밀문서가 공개가 되면서 미국이 우리나라를 승전국의 입장에서 제외시키고 일본하고만 강화조약을 체결하는데 주도를 했다라는 사실이 알려지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승전국으로 들어갔으면 나중에 우리가 배울 건데 박정희 정부 시기에 한일협정 이거를 굳이 체결할 필요가 없었거든. 이거는 나중에 한일협정 할 때도 한 번 더 언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본은 패전국의 입장에서 연합국의 주둔 그리고 지배를 받다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통해서 주권을 회복했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한국사로 넘어올게요. 216페이지 장곡과 정부수립. 지난 시간에도 정리를 했지만 8월 6일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이 투하가 되고 이틀 뒤 소련이 이제 북쪽에서 북한 지역, 그러니까 만주와 북한 지역을 거쳐가지고 참전을 하게 됩니다. 그 상황에서 미국이 쫄린 거야. 생각보다 소련의 군사력이 강해가지고 내려오는 속도가 빨랐거든. 그래서 한반도 전체가 소련에게 잠식당할 수 있을 것 같아. 결국에는 일본에게 직접적인 항복을 받기 위해 나가사키에 한 번 더 원자폭탄을 터뜨리게 되지. 이게 결국에는 6, 7, 8, 9 이렇게 4일 안에 벌어진 사건이야. 그리고서 8월 15일 당시 일본의 국왕이었던 히로히토가 항복선언을 하게 되면서 우리가 결국에 광복을 하게 됩니다. 자, 일제강점기 속에서도 어쨌든 외교활동, 군사활동 가리지 않고 열심히 독립운동을 했던 결과 국제사회에서도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배를 받았다라는 걸 다 알고 있었다라는 거고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중간부터 우리의 독립을 약속해 왔었지 거기에 대한 어쨌든 독립 노력을 우리가 국제사회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는 사건이고 한편으로 좀 안타까운 거는 우리가 직접적인 군사활동을 계획했으나 일본이 이제 국왕에 의해서 항복선언을 하게 되면서 이게 약간 연합국에 의해서 만들어진 독립과 같은 분위기가 형성이 돼버렸다라는 거. 그래서 특히나 지금 참전을 하고 있는 대일전에 참전을 하고 주도했었던 미국하고 소련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좀 점령당하게 되는 그런 이제 배경으로도 작용을 하게 됐다. 그래서 그 한계점도 같이 좀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그러한 분할 점령의 시작이 바로 38도선이었던 거지. 북이 38도선을 기준으로 남과 북에 각자 주둔을 하자라는 걸 미국이 먼저 제안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련은 수용을 했던 거고 그래서 38도선 이북 지역은 소련 군이 주둔하고 38도선 이남 지역은 미국이 아니고 미군이 주둔을 하게 된다. 이거는 국가가 주둔을 한 게 아니고 그 국가의 군대가 주둔했다라는 측면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돼. 그래서 구분해야 돼. 38도선하고 휴전선은 다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처음에 갈라진 건 38도선. 그리고 이거는 소련군과 미군의 주둔 기준이지 이때부터 우리가 왕래를 못했던 건 아니야. 서로 왕래할 수 있었어. 남한 사람이 북한 지역으로도 넘어갈 수 있었고 북한 쪽에서 남한 지역으로도 넘어올 수 있었다. 왕래가 가능했었다라는 거 기억해 둡시다. 자, 한반도 분할과 관련된 여러분 교과서의 읽기 자료. 자, 첫 번째 문장. 소련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미군이 현실적으로 진주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북쪽이었지만 38도선을 건의하였다. 이유는 남쪽을 지배하고 싶었던 미국 입장에서는 수도가 자기의 점령지 안에 들어왔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제 38도선을 기준으로 제안을 했는데 사실 미국이 처음에 제안할 때 소련이 거부할 줄 알았거든. 근데 소련이 이거를 오케이 했던 거지.
그래서 놀랬던 것으로 기억이 된다라는 기록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이제 북위 38도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들마다 이렇게 팻말이 붙여져 있었다라는 거. 팻말이 붙여져 있기는 했지만 왕래가 가능했다라는 사실 한 번 더 강조를 합니다. 그렇다면 각각의 군정 체제의 특징을 정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38도선 이남 지역의 미군의 통치는 어떠했을까? 일단 조선 총독부가 서울에 있었기 때문에 미군이 서울에 진격을 해서 조선 총독의 직접적인 항복을 받아내고 군정청을 설치합니다. 그래서 조선 총독부 건물이 미 군정청 건물로 그대로 활용이 돼. 이때 미국은 직접 통치를 표방했어. 군인들이 우리나라 38도선 이남 지역의 백성들을 직접 다스리겠다라는 거야. 근데 문제는 언어가 안 통해. 그 다음에 한국 사람들의 문화도 잘 몰라. 실제로 정보가 없어. 그래서 직접 통치를 원칙으로 삼아놓고 방법이 없으니까 결국에 현상 유지에 집중을 해. 일제강점기 때 경찰, 일제강점기 때 공무원, 일제강점기 때 검찰, 판사 그대로 기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38도선 이남 지역에서 친일 문제를 청산할 수 없어요. 없게 되는 거지. 그게 지금까지 문제가 되는 거고. 더불어서 현상 유지에 집중한다라는 원칙 때문에 곧 귀국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치활동 역시 불법화시켜.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임시정부 차원에서 귀국을 하지 못하고 임시정부 요인들은 다 개인 자격으로 귀국을 하게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따가 설명할 건데 인민위원회라는 자치기구가 있었어. 자, 미군이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게 9월 8일인가였거든. 근데 그 9월 8일에 미군이 온다라는 소식을 미리 접하고 8월 말에서 9월 초에 영훈 형이 우리 조선 건국동맹 만들었었잖아. 네. 그걸 조선 건국준비위원회로 바꿔. 그리고서 각 지방에 있던 건국동맹의 지부를 인민위원회로 고쳐.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끼리 자치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던 거야. 그 상태에서 미군이 왔네. 근데 미군은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진 우리나라의 정치기구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제의 식민통치기구를 그대로 이용하려고 했다라는 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제주도에도 인민위원회 활동이 되게 활발했어. 근데 미군정은 얘들의 활동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야. 이렇게 되면서 일제강점기 친일 경찰, 친일 관료, 친일 검사 이런 사람들이 계속 이제 권력을 장악하는 그러한 현상이 유지가 됐다라는 거. 이게 조선 총독부 건물에 1장기 내려가고 성조기가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직접 통치를 하고 있었다라고 기억을 하면 되겠고 38도선 이북 지역은 여기도 인민위원회가 있었거든. 근데 소련은 이 인민위원회를 이용해. 아, 너네 자치기구가 있어? 그럼 그걸 통해서 너네끼리 자치를 해. 라고 간접 통치를 하는 거야. 이렇게 되면 인민위원회를 중심으로 민중들이 얘네들은 우리를 직접 지배하지 않네. 그래서 소련군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져요. 그렇지, 좋아지는 거지. 그래서 해외에서 활동하는 공산주의자들이 또 소련군과 함께 귀국하고 민중들 입장에서도 소련군에 대한 반감이 크게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소련의 우호적인 정부가 수립될 수 있는 그런 기틀이 마련됐다라는 거. 근데 남한은 달랐던 거지. 결국에는 친일 문제 청산이 안 되면서 미군정 체제 아래 있던 민중들이 미군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가 없다라는 거고 그러한 요인으로 터졌던 사건이 4.3이야. 4.3의 배경 중에는 친일 경찰, 친일 관료 얘네들이 이제 계속 제주에서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던 그래서 과거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던 부분들도 4.3의 배경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자, 소련군 포고문하고 미군정 포고문 내용 비교할 필요가 있겠는데 자, 세 번째 문장. 소련군 포고문의 세 번째 문장. 네 번째 문장. 붉은 군대는부터 밑줄 그을게. 붉은 군대는 조선인민이 자유롭게 창조적 노력에 착수할 만한 모든 조건을 지어주었다.
조선인민이 알아서 자치하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거는 간접 통치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붉은 군대라는 표현은 한자어로 바꾸면 적군으로 바꿀 수가 있고, 이 적군이란 표현이 등장하는 사건이 자유시 참변이지. 소련군, 적군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무장해제를 강제적으로 시키는 과정에서 결국에 우리 독립군이 피해를 입었던 사건이잖아. 붉은 군대라는 건 결국엔 공산주의적 성향을 지닌 군대를 뜻하는 거고, 그 소련군을 뜻하는 겁니다. 그 다음 미군정 포고문 첫 번째 조항이 핵심 조항이야. 조선 영토와 조선 인민에 대한 통치의 전 권한은 누가 갖는다? 본관. 본관이 누구야? 미군정이 갖는다야. 이건 무슨 통치? 그렇지. 직접 통치를 보여주는 조항. 이거 누가 포고한 거래? 메가더. 메가더. 왜냐하면 원자폭탄 쏘자고 제안한 게 누구야? 메가더야. 진짜요? 응. 태평양 미 육군 총사령관이지. 태평양 부근에서 일본군하고 싸웠던 미군의 핵심 우두머리가 메가더야. 그래서 원자폭탄 빵빵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이 가지고 있던 식민지인 한반도에 자기들이 이제 주둔을 하려고 온 게 9월 초라 그랬잖아. 그때 그 데리고 왔던 미군의 우두머리도 메가더였어. 메가더가 제일 먼저 이 미군정 포고문을 발표하는 거지. 이렇게 되니까 이전에 만들어진 이 여운형의 인민위원회가 아무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데, 자, 순서가 교과서 순서는 아니야. 지금 교과서에 다루고 있는 216페이지, 217페이지의 내용들 중에 이거를 역사적 순서로 이해를 하면 안 돼. 자, 일단 지금부터 선생님이 순서를 다시 잡을 거야. 조선 건국동맹 지난 시간에 배웠지? 네. 만들어진 시점은 광복 2 전. 비밀 결사의 형태로 국내에서 건국 준비를 했어. 어느 인물을 중심으로? 여운형을 중심으로. 지난 시간에 배웠어. 그런데 8월 15일 전이야, 정확하게는. 그러니까 일본의 국왕이 한국 선언을 하기로 약속이 되면서 8월 15일 전에 8월 14일 밤이었나? 조선 총독이 여운형을 찾아와. 그래서 내일쯤 우리나라 국왕이 한국 선언을 할 거다. 근데 문제는 한반도에 남아있는 일본인들이 안전하게 일본으로 이동하는 것까지만 좀 봐주면 안 되겠느냐. 내가 너에게 행정권을 넘길게. 대신에 조선에 남아있는 일본인들이 안전하게 일본으로 건너가는 그 과정, 다시 말하면 치안 유지, 질서 유지를 좀 네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조선 총독이 여운형한테 행정권 이양을 약속합니다. 여운형이 오케이 한 거야. 대신에 야, 조선 총독부에서 걷어간 세금 다 남겨놓고 가. 왜냐? 우리나라 사람들 지금 식량 부족하잖아. 식량 문제 해결해야 되니까 다 남겨놓고 가고, 니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뭐 기관이라든가 기타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재산들, 그것도 다 우리한테 넘겨놓고 가 있어. 5가지의 요구사항을 제시해. 조선 총독 오케이. 일단 일본인들만 안전하게 일본으로 이동하는 거에만 너희들이 도와준다면 다 인정할게. 그렇게 해서 둘이 약속을 끝내. 바로 다음날 광복한 거야. 광복이 되니까 건국 동맹이 의미가 없어. 이제 바로 우리가 뭘 만들어야 돼? 국가, 정부를 만들어야 돼. 그래서 이 단체를 건국준비위원회로 바로 개편을 시켜. 여기까지 이해돼? 네. 아직 미군은 주둔하지 안 왔어요. 않은 상태야. 지금 8월이야. 8월 15일에 이 일이 벌어진 거야. 14일, 15일 동안. 여기까지 되지? 네. 그때 조선 건국준비위원회를 이끌었던 인물이 여운형과 안재홍이라는 인물. 근데 안재홍은 우리 교과서에서 설명 거의 안 해주더라고. 중도 좌파였던 여운형하고 중도 우파였던 안재홍이 연합을 해가지고 건국준비위원회라는 조직을 구성하게 됩니다. 이때 앞으로 나는 그냥 건준이라고 줄여서 부를게.
선생님이 건준이라는 표현을 쓰면 영운영의 건국준비위원회를 뜻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자, 그 다음 또 하나. 지금부터 교과서에서 우익과 좌익이란 표현이 계속 나올 거야. 우익은 민족주의 세력. 얘네들은 개인의 자유를 원하는 사람들이야. 근데 개인의 자유보다도 공동체, 사회가 우선이다. 사회주의 세력. 얘네는 좌익으로 불려. 교과서에서. 요거 일단 여러분들 기억해도. 그러면 영운영은 저기 중도 좌파라고 설명하고 있어. 네. 두 개가 섞였는데 어디에 성향이 조금 더 강해? 사회주의. 그렇지. 사회주의적 성향이 조금 더 강해. 자, 안재홍이라는 사람은 중도 우파야. 두 개가 섞였는데 뭐가 좀 더 강해? 민족주의적 성향이 좀 더 강해. 자, 그럼 이제부터 퀴즈. 이승만 어디에 속할까? 우이. 그렇지. 우익. 김구 우이. 우익. 그렇지. 박헌영 좌익. 좌익. 그렇지.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어느 사람이 어떤 경향의 사상을 갖고 있는지 구분할 수 있어야 돼. 대한민국의 역사부터는 좌익, 우익이란 표현이 계속 반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미리 구분을 해두는 게 좋아. 자, 일단 광복 직후 건준이의 활동을 시작으로 중도 세력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새로운 국가를 만들려는 준비가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사회 안정과 국민 생활 안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강령들을 제시하게 돼. 그 강령이 여러분 교과서 사료로 잘 나와 있지. 건준이에서 해야 될 첫 번째 목표 뭘 만드는 거야? 완전한 독립. 그래, 완전한 독립국가. 다시는 식민지가 되어서는 안 돼. 지원아! 네. 지원이가 손에서 펜을 놓았고 눈은 반만 뜨고 있었어. 자, 그 다음 두 번째. 우리 독립국가 만들 건데 그 국가는 어떤 모습이어야 된대? 민주주의. 민주주의 정권이어야 한대. 그 다음 세 번째. 대중생활. 지금 과도기잖아. 아직 정부가 진짜 정식적인 정부가 만들어진 건 아니야.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는 자주적으로 뭘 유지할 거야? 질서 유지를 할 거야. 그래서 대중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게 만들겠대. 이게 누구의 목표라고? 조선건국준비위원회. 조선건국준비위원회. 줄여서 뭐? 건준이. 건준이. 10분만 참자. 너네 보강할래? 시험 기간에?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정신 차리라고. 빨리 옆에 앉은 친구 얼굴 봐. 못생겼으면 졸린 거야. 자, 뒤에 앉은 친구 얼굴 봐. 못생겼으면 졸린 거니까 빨리 뺨 한 대씩 때려. 내 친구 못생겼어. 지원아, 네가 맞아야 돼. 자, 10분만 참아. 건준이. 자, 결국에는 광복 직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민족주의자들의 지도에 따라서 우리의 민주주의 정부를 만들 수 있는 기반이 마련이 됐어. 그런 상태에서 지금 오키나와 쪽에서 결국에 미군 함대가 한반도 주둔하겠다고 올라온다는 소식이 들려. 걔네가 오기 전에 우리가 번듯한 국가를 먼저 빨리 만들어야 걔네가 왔을 때 우리 국가 있어. 그러니까 너네 도움 필요 없고 우리끼리 알아서 독립국가를 잘 유지할게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어야 한다는 거지. 그래서 건준이에서 국가를 만들었어. 그게 조선 민민공화국이야. 주의해야 될 점. 지금 북한 정권의 정식 명칭은 조선민주주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고 그거랑 다른 거야. 알았지? 네. 조선인민공화국을 선포합니다. 그게 9월 6일. 그리고 9월 8일에 미군이 도착했네. 근데 아까 배운 거 이제 나올 거야. 미군은 도착하자마자 무슨 통치를 발표해? 직접 통치. 그래서 친일파인 관료, 경찰, 검찰 그대로 기용한데 임시정부 사람들 인정하지 않겠대. 당연히 얘도 인정 안 해요. 그렇지, 인정 안 하는 거야. 우리가 우리 국가 만들었는데 38도선 이남 지역에서는 미군이 이걸 인정하지 않았다고. 요거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 그러면 38도선 이북은 얘를 인정했을까 안 했을까? 했어요. 했어요. 그래서
조선인민공화국의 각 지방의 지부가 아까 언급했던 인민위원회야. 소련은 이 인민위원회를 가지고 너네끼리 알아서 그럼 통치해라고 간접 통치를 한 거고, 미국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았던 거지. 그래서 자기들이 직접 원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통치를 하려고 했다. 근데 그때 원하는 사람들이 다 친일파였다. 그렇지. 그래서 남한은 친일 청산이 안 됐고 북한은 친일 청산이 너무 잘 됐어요. 잘 됐지. 그 차이점이 여기서 나오는 거야. 군정식의 통치 방식의 차이점 구분 잘 해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 조선인민공화국 선포 이후에 실제로 좌익 성향이 좀 강한 사람들이 이 활동의 주도권을 가지면서 우익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탈해버려. 그래서 자기들끼리 따로 또 정당을 만들었어. 이러면서 지금 분열이 일어나고 있다. 네. 정치 세력 간의 분열이 일어나고 있다는 상황도 같이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생각보다 인민위원회 숫자가 꽤 많지. 네. 특히 북한보다 어디에 많아? 많아요. 남한에 더 많았어. 우리가 자치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이 38도선 이남 지역에서 더 활발하게 일어났는데 미군이 이것을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지. 그 다음 이제 건준위가 활동하고 있을 때 건준회에 참여하지 않고 따로 정치적인 단체들을 만들어서 활동했던 사람들이 있어. 이제 이걸 정리할 거야. 먼저 한국민주당. 건준회 활동의 비판적인 우익 세력과 친일파를 중심으로 형성이 된 정당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송진우랑 김성수인데 송진우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동아일보 사장을 했고 그 송기정 선수 금메달 따가지고 네. 일장기 매달고 있는 사진에서 일장기 지워버렸거든. 그래서 동아일보 폐간까지 가게 되는데 그때 사장이었던 사람. 그래서 자기가 사장직까지 그냥 내던지고서 끝까지 민족주의 운동에 참여를 했었던 인물. 대표적인 우익 세력이야. 사실 조선 총독이 여운형 찾아가기 전에 송진우 먼저 찾아갔대. 근데 송진우가 자기는 행정권을 총독부로부터 받지 않겠다. 그렇게 해서 조선 총독이 여운형에게 간 거라고 합니다. 그 다음 김성수는 친일파야. 경성방직 주식회사 사장이었고 동아일보 사장도 했어.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고려대학교의 전신 보성전문학교 교장도 했어. 그 교장하고 있을 때 학도경제 찬양하고 진경제 찬양하는 그런 이제 선전들을 했던 대표적인 친일파. 그래서 한국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민족주의 세력들이 중심이 된 정당이지만 누가 섞여 있다? 친일파가 섞여 있다. 김성수 같은 경우에는 그 훈장을 받아 국가로부터. 그러니까 친일 행적에 대해서 잘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치사에 큰 역할을 했다는 이유 때문에 훈장을 받았다가 박탈된 게 얼마 안 돼. 2015년 돼서야 박탈돼. 좀 안타깝지. 돈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일제에 또 그런 이제 후임에 넘어갔던 것 같아. 이 한국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건국준비위원회 활동이 마음에 들지 않아. 거기 사회주의 애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자기네들이랑은 성향이 안 맞아. 자기들이랑 성향 맞는 우익의 중심 임시정부 세력들을 기다리겠다. 그래서 걔네가 오면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정권을 만들겠다라고 주장을 했던 정치인들이야. 한국민주당과 또 다른 우익 세력이 이승만이 만들었던 독립촉성중앙협의회라는 단체가 있어. 미국에서 귀국해가지고 자기의 이제 정치 기반을 넓히기 위해서 만들었던 단체. 그 다음 마지막 한국독립당은 여러분 알고 있는 그 임시정부. 막판에 통합했던 정당이 독립당이었잖아. 그래서 38도선 이남 지역으로 들어오는데 안타깝게도 미 군이 인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김구를 중심으로 한국독립당을 미군정의 정당으로 등록시켜 놓고 정치활동에 참여하기 시작을 했다. 그래서 건국준비위원회의 활동과 더불어서 같은 시기에 한국민주당, 독립촉성중앙협의회 그리고 한국독립당이라는 우익 세력의 단체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도 같이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송진우와 김성수의 사진인데
글쎄 그냥 외모만 보면은 친일파일까 아닐까 구분이 안 되지. 그치? 대표적인 친일파 김성수. 다음 요거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 환영 시가 행진. 개인 자격으로 들어오기는 했지만 당시에 많은 민중들이 실제로 귀국하는 날 이렇게 이제 행사를 준비해 주기도 했다라는 거. 그만큼 임시정부의 활동을 인정한다라는 거겠지. 자, 오늘 수업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이제 학습지 17페이지 학습지에 앞에 두 시기까지 오늘 정리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렇게 네. 두 시기까지 정리한 거야. 자, 빈칸 같이 채워보겠습니다. 자, 8.15 광복 직후 여운형이 주도한 조선 건국 동맹이 총독으로부터 행정권을 이양받고 정치 불간섭을 약속받습니다. 그래서 8월 15일 이 조선 건국 동맹을 뭘로 개편했다? 건국준비. 그렇지.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 줄여서 건준위 또는 건준이라고 불러. 자, 이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는 전국에 지부를 설치하고 치안대를 조직하게 되는데 그게 결국에는 이제 나중에 인민위원회로 개편이 되는 거야. 그다음 좌익의 주도로 건국준비위원회가 해체되고 조선인민공화국을 수립합니다. 말 그대로 건국준비하다가 진짜 국가 만든 거지. 그리고 이 국가에 이제 지방 조직인 전국의 인민위원회를 설치한다. 그 이유는 미군 진주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미군의 직접적인 통치를 받지 않으려면 우리 민족의 정부가 먼저 들어서야 한다라는 필요성 때문에 그래서 조선인민공화국을 수립하고 전국의 인민위원회를 설치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좌익 세력이 주도하는 것에 반발한 우익 세력이 빠져나와서 뭘 만들어? 한국 민주당을 창당하지. 그게 반대 화살표 이렇게 연결돼서 밑에 나와 있지. 자, 건준의 활동을 비판하며 친일파와 보수적인 민족주의자들이 결성한 정당. 그래서 누구의 귀환을 기다렸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귀환을 기다렸다. 그 다음 여기 밑에 요 밑에 줄에다가 공간 있지. 한국민주당 관련된 박스 밑에 칸에다가 이승만이 만든 단체 이름 뭐야? 독립촉성중앙협의회. 그렇지. 독립촉성중앙협의회 가로에서 이승만. 자, 그 밑에 임시정부 돌아왔지? 네. 근데 민주당이랑 같이 활동한 게 아니라 얘네는 원래 정당이 있었어. 네. 그 정당 이름이 뭐야? 한국국민당. 그렇지. 한국국민당. 가로에서 빈구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렇게 적으면 되겠지? 그러면 교과서 내용 다 들어가지? 와. 너 그렇게 영혼 없는 기분 나빠. 야, 내가 지금 너네 수업 열심히 들으라고 막 달래야 돼? 니들이 알아서 잘 들어야지. 진짜 이러다가 또 보강하게 생긴 나이. 자, 한국민주당 창당 밑에다가 그 두 개 단체랑 관련한 인물 잘 필기해 둡시다. 알았지? 네. 그 다음 미군정, 소군정 내용 빈칸 없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네. 수빈아, 나 갔다 올게. 일어나. 가자. 안 돼. 빨리 가. 진짜 지금 가야 돼. 진짜. 우리 빨리 써야 돼. 뭐긴 뭐야. 운영 결정이지.
뭐 하고 있어? 체육 좀 하고 그림을 써야지.